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조별 토론 아주 활발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조별을 잘 이끌어주세요. 예. 자, 박정희입니다. 20화하고 얘기 일단 넘어갔어요.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서 다 디테일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건 아니어서 굵직굵직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화 넘어갔고요. 박정희 여권입니다. 박정희 여권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두 개를 나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총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여권은 일단 길죠? 저희 어머니가 21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우리 엄마랑 저랑 만난 대통령이 똑같아요. 뭔지 알겠죠? 대단한 양반이군 아무튼. 근데 뭐냐면 군정을 2년 해요. 군정.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2년간 군사정부를 이끌었고요. 합법적인 선거에서 두 번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8년 하고 삼성대학에서 조금 더 3년 하다가 유신을 해서 더해서 총 이게 20년을 하게 됩니다. 79년에 죽게 되면서 80년 민주화가 올 줄 알았으나 전두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대부분 박정희 연구서는 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대부분 어디 얘기인지 알아요? 다 이중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 박정희 대 인권유린 얘기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저희 집 박정희 이만큼 있어요. 서점에 나온 박정희랑 박정희 다 있거든요? 너무 불충분해. 솔직히 말해서. 저 박정희를 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요즘에 학계가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박정희 시대 때 문화연구, 박정희 시대 때 유행가 연구 이딴 거 하고 있고 왜 학자들이 그렇게 쉬운 연구를 아직 정신 대비도 안 했는데 소용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최근에 나온 책들이 무슨 1970년대 모더니즘과 뭐 독재 정권의 충돌이고 뭐 말하지도 않은 뭐 이상한 연구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남들 그냥 어쨌건 뭐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얘기할게요. 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박정희 군사 쿠데타는 이미 알려졌어요. 이미 알려졌었던 거였는데 이 군사 쿠데타가 그리고 군사 쿠데타 때 동원했던 부대가 3,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총 3,800명, 3,5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부대가 65만 명이에요. 65만을 갖고 있는 부대가. 그럼 맨 마지막에 끝까지 저항하려다 체포당했던 이할림 장군. 그래서 이할림 장군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이할림 장군은 만주 군관학교 때 박정희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할림 장군이 갖고 있었던 부대만 해도 10만 명이었어요. 웃기죠? 38,000의 부대를 어떻게 했는가? 20화국 리더들의 바보 같은 짓 때문이에요. 첫째는 좀 잘 알려진 게 장도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가 쿠데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요. 한강다리를 그때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넘어오는 데다가 3,800명 이제 넘어온 사람 한 2,500명 정도였는데 넘어오고 있는 특전단 부대를 막으라고 헌병 21명을 파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쥐 노릇을 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당일날 국가재건 최고의 공동의장으로 장도영이 같이 나와요. 그 사진도 있어요. 박정희가 뒤에서 선글라스 끼고 깍깍 웃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회주의. 참 우리 역사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지 뻔하죠? 버림받고 뿅 날라가 버렸어요. 두 번째 누구냐? 장면. 유명한 얘기죠. 칼멜 수녀원에 72시간인가로 숨어있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자기 무서워서 기도까지 하면 좋은데 자기가 어디를 간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몇몇 비서밖에 몰랐는데 그 비서들한테도 절대 항고하고 비서들도 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사시에 3일간, 근 3일간 국무총리가 사라지는. 근데 이제 내각 책임제니까 국무총리가 해드릴게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윤보선이 남아있죠. 대통령 윤보선. 이때 이 당시 이제 미국 대사나 미국 대사냐 미군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 맥그루도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군이 5만 5천이에요. 5만 5천이에요. 지금 2만 명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허락만 하면 군대 끌고 와서 단숨에 진압시켜줍니다. 5만 5천이 아니라 550명으로 진화했을 거예요. 무력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걸 윤보선이 거절해요. 내정 간섭이다. 웃기죠? 근데 스토리 앞뒤에 정황을 맞춰보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얘네를 받은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실권의 총리가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스토리가 딱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 당시 민주당이 신파구파에서 엄청나게 싸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권력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옛날에 무혈혁명이라고 소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갖다가 몇 명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어떻게 3,800명을 동원했고 국가 내 65만 명과 5만 5천 명의 미군이 있는 나라에서 그 조그만 군민을 통해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권의 그 기말 기만, 그러니까 무능력하는 거죠. 세월호 때 보여줬던 어떤 우리나라 메르스 때 이때 보여줬던 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보여준 우리나라의 정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욕하기 전에 이건 좀 정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합리적 지배력, 최소한의 지배층으로서의 지배 능력. 왜냐면 이게 너무 우리 역사가 답답한 게 뭐냐? 똑같은 게 뭐 있어요? 임진왜란, 평정원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려 때는 안 됐어요. 그건 좀 괜찮아요. 고려 시대 때는 기계 못했는데 고려 시대 때는 적극적인 투쟁도 많이 했고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강조라는 사람, 여기가 하나 강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2차 거란 침략 때 제위를 거의 차탈하다시피 해서 권력을 잡았던 애인데 걔는 저기 어디야 그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직접 5만 군대 끌고 나 싸우다가 아깝게 패배해요. 패배한 상태에서 투항하라고 하는데 옆에 리더들 다 투항하는데 네가 어느 나라 족속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기가 있었거든요. 고려의 지배층을 하더라고요. 이게 조선 때부터 이상해지더니 신채호 선생이 그런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채호 선생이 조선시대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여하간 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승만도 반공이었지만 얘네는 군인들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더 잘 알겠지만 군부는 기본적으로 우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네는 국가 수호적인 정체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강고한 이제 반공을 국시화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자기들이 주장했던 혁명 공약이 나온 얘기죠. 반공주의를 국가의 핵심 운영 원리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물어보셨지만 얘들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이승만이 뭐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고 박정희가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북한에 안 먹히는 게 자유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대안은 정말로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유로운, 단순하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인데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북한에게 안 먹히는 우리가 자유대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 속에서 다른 의미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노선 이게 나옵니다. 절망과 기아선상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겠다. 산업화의 추동력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좀 멋졌어요. 딱 오자마자 이제 뭐냐 이렇게 뭐 부패 공무원들 2,000여 명 해임시켜버리고 종로통에 있는 창렬한 프로젝트를 다 잡아다가 바르게 살라면서 고향 다 보내고 처음에 좀 며칠 잘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요정집들 있잖아요. 그 기생집들.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다 본다 하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가던 요정집 마담이란다. 마담카드 주인장이 걱정하지 마라. 고기 맛을 보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3시간이라는데 그분들이 쪼르르 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면제를 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공화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얘기 못하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외쳤던 말이 뭐냐?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외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기가 민주주의를 그냥 외치기엔 좀 멋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게 어울리는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반응 좋았어요. 그 마냥 나쁘지 않았고 장준하조차도 군사혁명으로 시켜 세웠었고 실제로 사상계를 같이 이끌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박정희한테 갔어요. 장준하가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처음부터 장준하와 박정희가 싸워서 위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10종일간 자기가 이상으로 삼았던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결국은 싸우게 됐다.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다 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종필도 제일 처음에는 장준하 못지않은 역사였었어요. 돌아다니면 장준하 온다면 바글바글 하고요. 김종필은 바글바글. 왜냐면 그때는 정말 열혈 민족주의자. 굉장히 어떤 그런 도전적인 굉장히 인기 좋았었어요. 하나 망가지는 거죠. 무엇이 될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망가지게 되는데 60년대 때는 크게 두 개만 얘기를 보통 해요. 이게 가장 컸던 거고 상대적 유신에 비해서 좀 그래도 좀 조금은 나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이때 두 번 대통령 되잖아요. 두 번 선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 대통령이 됐다는 게 어쨌든 쿠데타인데 이게 뭐냐면 60년대 때 두 번 대통령 될 때는 야당 후보가 윤보선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가 나왔는데
어쨌건 군사 쿠데타니까 아무리 이미지가 좋았다 치더라도 깨끗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처음에 조금 하다가 뭐 사가지 사건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무슨 주가 조작 사건, 뭐 빠친코 조작 사건 시작하자마자 부정과 부패를 막 저지르거든요. 이 마냥 좋은 이미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5.16 군사 쿠데타에서 쫓겨난 윤보선이 2번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땡기는 거지 이게. 안 땡겨. 그리고 더 끝에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는 자 유명한 얘기지만 박정희가 남무당 활동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거를 윤보선이가 물고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특이한 건데 야당이 박정희의 종북몰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효과를 나타냈냐? 이때만 해도 지역 감정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좌익 경력 가졌던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과거 진보당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통진당, 정의당, 녹색당도 껴줄까요? 가자 코리아당입니다. 싹 섞어서 걔네들이 다 박정희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이기는데 아주 큰 공이 돼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이슈겐메이 정신, 목숨을 건다는 정신이기 때문에 한 번 뒤돌면 절대 쳐다보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되고 두 번째는 또 윤보선이 나오니까 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야당 깔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60년대 때의 성공과 성공의 과정은 분명히 야당이 지릴멸렬하고 너무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고 유진산 같은 거 들어보셨죠? 사쿠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타협적이었던 말이 야당이지 완전 여당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눈물이 없었죠. 근데 대신에 뭐가 있는지 이때 무럭무럭 큰 애들이 있어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중반, 30대 초반 무럭무럭 큰 누구지 알겠죠? 영삼이하고 대중이라고요. 무럭무럭 커서 요쯤 되면 이제 40대가 돼요. 그들이 이제 아주 희망의 젊은 아이콘이 됩니다. 젊은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근데 60년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63 시위와 브라운 각서, 65년 한일협정 베트남 폭격 파병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63 시위가 한일협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브라운 각서가 베트남 파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자세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63 시위는 한일협정은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우리가 일본과 여기까지 맺었는데 결론 딱 얘기하면 외교 관계를 맺는 대가로 우리가 무상 3억, 유상 3억의 돈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3억 달러는 공짜로 받고 3억 달러는 갚는 조건을 받아와요. 이것도 한 번에 6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3천만 달러씩 나눠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자금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클린하게 유일해요. 보통 이제 다 떼어먹는데 아주 좀 열정을 갖고 만든. 그러니까 맨날 그 소위 말하는 구급파들한 얘기는 포스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한 10배 이상의 반대 지분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반대편에서 그걸 딱 하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청구권 없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제1교포 법적 지위 문제, 사할인동포 문제, 그리고 30만 점 반출된 문화재 문제, 그리고 징용 피해자 문제, 또 뭐 있죠? 원폭 그 피해자 문제, 등등등등등. 그 문서에 2개가 나와요. 저희 이번 나온 신작, 지난주 피터 쓴 책, 그걸 딱 나와요. 딱 나와보면 청구권에 관하여는 합의하였다. 청구권에 관하여는 합의하였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새로운 이슈일지 모르지만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김종필이가 지가 찔리니까 와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우리 그런 거 합의한 게 없으니까 합의할 수 있다. 누가 그래요? 거기 청구권에 관하여 없다고 했는데 위안부에 대한 합의라는 건 청구권인데 법적 용어로. 어쨌든 갑자기 화나네. 그래서 이게 아주 명과 암이 조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백보양보해서 그래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기초가 박정희를 거친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박정희를 통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숱한 부정부패와 함께 가긴 했지만 여가 바퀴가 굴러갔다. 이승만은 확실히 다르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그 바퀴가 돌아간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산재들을 지금까지도 처리하고 있지 못한 거죠. 독도도 그때 하지 못했고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그러니까 딜레마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뭐 좀 배가 불러지니까 뭐 문해자가 아직 얘기지만 네가 살아왔어? 우리 아빠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빠 뭐 6.25 다 겪은 것처럼 거짓말 같은 엎여 내라고. 저희 집 이제 북에서 내려온 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집인데 근데 아무튼 북에 내려온 집안인데 아버지 맨날 얘기하면 무슨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살아본 것 같이 얘기하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았고 뭐 맨날 그 어쩌라고 나 그렇게 먹고 살지 않았는데 근데 물론 저도 뭐 어렸을 때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정서인지 아시죠? 그 저기 집에 아직 아버님들 할아버지부터 많이 얘기하면 자기들 다 역사학자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명성대 김사람 선생님 설교하다 뭐라 그러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와 학자들은 포장마차 집에 다 있다고. 나 지금 진짜 나 그분 설교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정말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아시죠? 이렇게 저기 포장마차 집에 40까지 다 인생이란 말이야 딱 역사가 딱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배 중 개밖에 없고 아유 한심한 것들 진짜. 나중에 이런 게 되지. 로봇이 있겠죠. 주인님 어서 오세요 말이고. 아유 진짜. 아무튼 그 모순을 박정희 우리한테 또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요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디테일하게 파면 너무 힘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대중적 호흡이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배는 불렀어. 나머지 앞으로 열심히 풀어가면 돼. 이건 얘기하는 거고 진짜 결과적으로 국제 질서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이것도 우리 국민이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꽤 잘 살게 됐으니까 또 그 이상의 가능성도 꿈꾸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래서 망했으면 박정희의 경제성과가 폭망했으면 우린 진짜 A도 B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혹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더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외길 장과 문서를 왜 주겠어요? 우리가 국민에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버님들이 얘기하듯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본 정서를 얘기하더라도. 근데 기본 정서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심각한 결정을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 집단이.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긴 뭐 다 얘기 듣진 않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 정경유착의 트리거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되니까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런 뭐 방산비리나 범죄를 보는 게 그게 다 원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좀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큰 충격을 하는 게 뭐냐면 일본도 자민당 독재잖아요. 근데 일본의 부정부패 정치 부정부패 우리가 적어요. 훨씬 적어요. 비교가 안 돼서 내가 이거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한데 정경유착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궁금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 찾은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았죠? 얘기하지 마요. 제가 해서 할 거예요. 아마 10년치는 제가 커피 터지도록 써야지.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이죠. 브라운 박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파병 목적이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이제 동남아까지 다 공산화되는 거고 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남하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드골 대통령이 엄청 말렸거든요. 가지 말라고. 근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운영해야 되니까 갔죠.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러니까 인종 전쟁이 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뭔가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제1 동맹 국가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력은 일본한테 안 되니까 한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제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존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세계 누구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베트남 전쟁을 프랑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와서 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필름으로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살아계셨던 분은 그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거든요. 요즘에는 뭐 오바마가 별로 없는 게 없지만 솔직히 전두환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오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이렇게 육개꽃 다 달아놓고 애들 다 동원해서 막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뭘 쓰냐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행복했던 게 없다라는 게 쓰기에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어느 나라를 갔는데 막 존슨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되게 인기 없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우와 그래서 막 행복하고 엄청 잘해주고 그래서 합의를 본 거죠. 와서 반영해라. 우리가 적극 지원해준다. 월급 다 주고 옷 물자 다 주고 엔진 소총 다 주고 줄 거 다 주고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같은 것도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베트남 파병으로 뜬 기업의 대표가 뭐냐? 그게 한진 대한항공. 대한항공 현재도 물류 세계 1위거든요. 여객은 아니고 물류 세계 1위인데 물론 요건 현재는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그 책 읽을 땐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하면서 컸어요. 물론 냉정히 말하면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일본은 우리가 더 많이 벌어요. 아직 뭐 그런 거 다 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더러운 전쟁의
손을 넣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국익에 대한 신념을 우리 민주화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투 파병. 옛날 기억나시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국익을 위해 파병하겠다고. 그건 뭐냐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 정책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 본인에도 있는 거고, 아마 노무현 본인은 이 말한 국익 꼭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그건 국익과 별로 그러니까 국익이래봤자 우리가 미국과 친한 국익인 거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제가 군대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아빠가 화내서 못 갔는데 이렇게 제가 군대를 너무 늦게 가서 제가 20대 후반에 가서 너같이 늙은 병사는 안 된다. 잡았는데 아유 그거는 다 우리나라 거예요. 피복, 뭐 월급 다 100% 우리나라 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익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회에 생긴 신화가 뭐냐면 다소 더럽더라도 돈을 벌려면 일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정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나중에 보니까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100년의 급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얇은 책인데 저 돌베개 출판사 놀러 갔다 선물 받은 책인데 중국 현대사를 좀 아시는 분을 보면 좋아요. 중국사를 전혀 모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뭐 나오냐면 그 100년의 급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말을 했지? 더러운 거에 아 맞아요. 근데 뭐예요? 100년의 급진이었지? 자 확실히 이게 다 안 나네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더러운 데서 손을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예를 그러니까 그때 100년의 급진이라는 책까지 내가 홍보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러 했지? 그래서 안 생각 안 나요. 이따 생각만 다시 얘기해요. 진짜 머리가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지? 얘기하고 싶은데 100년의 급진 갑자기 생각난다. 생각났다. 100년의 급진에서 원중태인가 그 사람 주장이 뭐냐면 서양의 체제는 약탈적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이 되게 민주주의한치 보이지만 지금 자본 투자 같은 걸 해서 결국은 남의 나라에서 쪽쪽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죠. 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않고 그러니까 민족주의고 우리 빨대를 꽂는 걸 이용해서 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업화가 많이 되고 잘 나가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여전히 사회주의적 구조로 만든 농촌 세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농촌을 절대로 토지개혁을 사회화시키면 안 된다. 이쪽 농촌이 잘 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 살지 못하더라도 이 농촌을 그대로 둬야지만 이 10억 인구가 저런 서양처럼 빨대 꽂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걸 안 간다라는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대화 이후의 역사라는 결국 남의 나라 빨대 꽂는 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우리의 방식이 결국 미국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형 옆에 가서 이렇게 삥뜯으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제가 되게 고민이 된 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이상을 설계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큼 복지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냉정히 따지면 우리도 빨대 꽂고 있는 게 많고 이제 빨대를 안 꽂고 있는 것들은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들인데 그것만으로 또 버티기 힘든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우리는 돌아갈 옵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인상이 들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자,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제 이번에 나오는 책 끝에다가 일부러 제일 마지막 챕터 끝에서 베트남전 얘기를 넣었거든요. 왜냐면 현대사 책이 써야 되잖아요. 내년에 나오게 될 텐데 베트남전을 좀 깊이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양민학살 문제가 아니라 좀 국제화된 모습들 속에서 베트남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살짝 홍보 잘하고 있죠? 여러분이 또 저희 홍보 이렇게 접하자 되어주셔서 전 무슨 돌아갈 대학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오직 필력으로 자 그리고 이제 69년 대통령 2번 했죠? 이거 끝나고 했으면 정말 칭찬받으셨을 수도 있는 분인데 또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뜯어고칩니다. 삼선기원입니다. 이때 이게 유명한 게 누구냐면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거 할 적에 진짜 이건 공화당 내에서도 완전 황당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막 황당해하니까 김영욱이가 공화당 의원들 끌고 들어가서 막 남산에서 패고 그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국회의원이 그 코털 멋있게 달려도 국회의원인데 그 코털 다 뜯어버리고 막 유명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강제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심했고 그때 박정희가 외쳤던 게 뭐냐면
나라 경제가 이 정도 왔는데 이렇게만 올리면 된다. 한 번만 내가 더 하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좀 더 하면 되니까 나 그리고 후계 잘 키우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때 이제 40대 기술론을 외쳤던 건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이 이제 원내대표까지 됐는데, 김영삼의 라이벌 이철승이가 패배한 다음에 김대중 밀어주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김대중이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래도 좀 뭐 어쩌던 게 뭐냐, 이번에 그 유시민 씨가 얘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 전국을 같이 돌았어요. 이때 전국을 김영삼과 김대중이 같이 돌아서 연설을 했었고, 매일 밤마다 호텔방에서 김영삼 혼자 앉아서 울었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쫙 돌기도 했고. 젊었을 때 멋있었죠. 아무튼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김영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냥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 미워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어쩔 수 없어요. 싫어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대중이 45%, 이 당시 할 수 있는 부정을 다 했는데도 45%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저번 선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 박근혜 문재인 선거를 보면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김대중하고 사실은 그 저기 누구죠? 노무현은 DJP 연합 그 2인제란 놀라운 변수. 그러면 정말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500만 별 뜯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정몽준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기적과 같은 사건. 이게 된 거고, 사실은 아예 다이다이 맞다이로 두 패로 싸운 건 저번 선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쨌건 그게 뭐 부정선거부터 충격적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결론이 났잖아요. 이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박정희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더 세게 나가자. 이렇게 딱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는 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두 번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어느 정도의 부정은 그때는 옵션이에요. 그걸 알고 싶으면요, 김대중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김대중 자서전은 2권은 별로예요. 1권만 사보시면 돼요. 두 개 사는데 돈 아까웠어요. 왜냐면 2권은 대통령 임기 5년을 썼는데, 나한테 대통령 한 번 되면 사람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건 별로고 1권이 좋아요. 1권. 근데 거기에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는데, 이야 진짜 별로여서 진짜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보면서 이야 천재 이러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정 기본이면서, 하지만 어쨌건 하고 3, 4부터 이제 완전히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제 70년대입니다. 운명이 70년대고, 참 이 70년대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를 못 부르게 하고, 이제 김진태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추동력이죠. 그리고 수많은 가족의 분란을 일으키는. 근데 요즘 좋은 게 총선 끝나면 우리 아빠가 정치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가면 아버지가 더더더 가정적이 되셨고요. 애들 장난감 사준다고 가지셔서 좀 너무 좋아. 총선 대선까지 바꾸고 나면 아버지 친구까지 갔대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나도 얘기 안 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 너무 요즘에 진짜 9년 만에 살만 나요. 박정희 정권 70년입니다. 의미심장이에요. 70년이 의미심장이에요. 이렇게 참 역사라는 게 어느 시점에 뭐가 딱딱딱 몰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그 지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역사가 암기 까먹게 되는 건 나쁘지만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요. 좀 수준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연표도 만들어드리고 파일도 보내드리는 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 좀 찾아보기도 좋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연도는 외워야지 앞뒤 가늠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외워두면,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연표만 다다다다 외우지 나머지 연표 잘 못 외워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외우려고 할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 10명만 해보세요. 그냥 다 외워져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시험 보는 거다. 내가 보고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다 알아두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나올 때 그 가로 쓰고 다 연도 나오죠. 그럼 비교해보면 다 맞춰지더라고요. 이래서 이 때문에 이게 되기 때문에 좀 연도랑 주요 사건을 외우는 게 좋아요. 그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데 70년에 경북 고속국도가 뚫립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때 시작되죠. 경북 고속도 뚫었어요. 잘했어요.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어르신들 얘기하죠. 뻥이에요. 김대중, 김영삼이 반대했던 건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걸 또 하지 말라고 뻥을 쳐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뚫었어요. 달릴 차가 없었어요. 그날 기공식 날 4대인가 6대의 차가 이제 이렇게 테이프 샥 했는데, 그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탄 차 빼고 다 퍼져요. 우리나라 차 수시 어떤지 알겠죠? 고속도로를 들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60km, 80km 되는 거예요. 다행히 대통령 전용차는 쭉 하고 왔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지적했던 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앞뒤 다 빼고. 그러니까 제일 쓰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어찌됐건이란 말.
어찌됐건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수준은 정말 학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지. 근데 어른들이 그냥 난도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디서 우리가 디테일에 강할 필요가 있는 디테일에 강할 필요가 있는 주변에서 한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래도 우리 사회 진짜 많이 바뀔 거예요, 진짜. 그런 말을 못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새마을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디는 외형적 근대화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농촌이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명감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아무리 좀 중립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이때 전태일 열사가 전태일이 어디 저기 그 평화시장 거기서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80년대를 사셨던 분들한테는 옛날 대학생들 엄청 자살했잖아요. 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97년대인데 97학번 애가 수원 승무원대 자살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자기 몸 불지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게 들었어요. 우리 때는 뭐 97년에 왜 분신 자살을 해? 미쳤지.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최초죠.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 이슈를 자살한 게 최초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비로소 와서 현장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야, 노동위원실이 이렇게 고됐구나. 이런 얘기가 시작했던 사건이고, 이런 각성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회찬이니 심상정이니 송영길이니 사실 최고의 영혼 김문수 이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이제 또 노동운동 하신 분은 많은데 회식했는데 진짜 평생 노동자로 사셨던 50대 노동자로 얘기하는데 김문수가 정치대학을 가는 데서 하면 진짜 예수님이셨대요. 딱 가면 빛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만취하신 상태 똑같은 얘기 저한테 2시간 동안 계속. 그런데 너무 속상하긴 했는데 세 번째 들을 때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들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72년에 유신을 하죠. 제가 처음에 와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박진까지밖에 할 수가 없네. 그 유신인데 유신은 절대 이것도 요즘 위험해요. 저번에 했더라도 얘기해 드릴게요. 5.16 군사쿠데타를 항상 얘기하는 뭐냐면 이번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20하국이 부정부패하고 문행했기 때문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4.16혁명 이후에 충무장 결의라고 미리 쿠데타를 모의했고 20하국 잘 되고 말고가 상관없이 쿠데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하국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걸 기억해요. 그건 1960년 한 해. 왜냐면 4.19 끝난 다음에 13년을 찍어 눌렀는데 그 분출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신문 300개, 뭐 시민단체 600개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맨날 뭐 나라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61년 2월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면이라는 지도자는 카리스마는 없었지 몰라도 그 미국이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검소하고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모습을 지녔던 천주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싹 빼고 거짓말하는데 요즘에 이제 거짓말 치는 게 뭐냐면 유신 왜? 중화학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누가 했냐? 동아일보 허문명 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꽤 괜찮은 기자예요. 그 동아일보에서 뭐 김지아 1970년대 무슨 책이 있는데 신랄하게 그 민주화 운동을 비판했던 그 어떤 그 독재 정권을 다 까요. 동아일보 기자라고 까는데 거기에도 그는 그러니까 고독한 뭐 마키아벨리나 비스마르크 같은 데서 결단했다. 중화학 공부를 위해. 미쳤나 이러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아예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화학 공부를 본격화하게 된 건 73년 오일쇼크 때문에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애초에 딱 스타팅 했었을 때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중앙 공부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뽑는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지만 반공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너무 명분이 없잖아. 무슨 통일을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나온 말이 그 유명한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달러 소득. 근데 그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10월 유신을 한 이유는 우리가 100억 불을 수출하고 너네들을 1,000달러를 만들어줄게. 학술 용어로 제가 되게 좋아했죠. 학술 용어가 거의 안 써요. 저는 그런 걸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합의 독재라는 말이 있어요. 합의 독재. 합의 독재. 무슨 얘기냐? 알아. 사다 알아요. 제가 독재하는. 근데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인 거죠. 데블스 어드보킷 이런 거죠. 내가 독재를 할게. 근데 이 독재가 너네들의 배에는 도움이 될 거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절대 아버지들과 정상적 대화를 한다는 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들은 몰랐겠어요, 그분들이? 아니 저기 뭐 이렇게 여기 젊은 친구들이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옛날에 막 민중당 만들어주고 그럴 때 있죠. 그 막 이렇게 막 그 우리 민주화 될 때 그 87년 이거 그때 가보면 그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막 연설을 하러 동네 국회 연설을 하러 오면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 거의 다 나요. 다 나가지고 뒤에서 막 술판 멀어지고 고스톱 치고 하면서 자기네다가 막 민주당 하면 빨개 꺼지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유흥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유흥거리는 술과 정치예요.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세대가 우리 세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박정희 유신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알죠? 아는데 저걸 내가 받아들여서 유리한 게 많다는 거죠. 그걸 자기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할 때 막 뭐 민주인사 체포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별도로 하고 왜 그때 이 유신 나중에 투표하잖아요. 국민투표 92.3%가 나와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끝나는 게 잊지 못하는 게 수능 끝나는 그 학원에서 그 재정마 출장실에 전웅주 아니 전웅주 네. 아니 제 제자한테 한 거예요. 홍주라 아니면 지금 상지대 의대에 있는 친구인데 걔가 수업 딱 끝나고 오더니 선생님 유신이 선거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거 제가 속 들어. 사실은 나 여자야. 이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92.몇%는 앞으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입증되게 되겠지만 합의독재란 말이 좀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잖아요. 이승만이 온 저기 그 꼴하는 걸 다 봤고 삼성이랑 다 봤는데 근데 하나 보니까 승만이하고 얘 뭐가 달라. 얘랑 있으면 경제가 발전해.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외정 때, 일제시 때 그렇게 힘들어. 그 다음에 이승만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얘는 못 맞추잖아요. 야당이 뭐가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이당시를 본다든지 김영삼 PD 나오긴 했지만 너무 먼 나라 얘기고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역사라는 건 이렇게 이론과 팩트가 아니라 사실 감수성이라는 게 다 껴있거든요. 아주 유신. 그래서 우리 그런 식의 무슨 중화학공을 발전시켰던 얘기가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고 사후 합리화로 쓰였던 기재장치죠. 이걸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18 같은 경우도 무슨 시민군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진압반에 가는 아니 와서 발표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총을 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이 총에 맞아 죽는데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놈이 바보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당연히 뭐 총이 없으면 시칼이라도 들고 나서 쑤시던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어디야, 이것도 또 다른 사람 들었더니 얘네 뭐냐면 5.18 광주, 그러니까 그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군 휴가도 2명 이상씩 보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5.18 이후에 한 명 공수부대원이 나왔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옷 우리가 보기엔 군발인데 이제 저도 군인 때 그랬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오는 게 깔끔해 나와서 광주 근처에서 전화 통화하는데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이제 양아치가 사실칼 들어가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다.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지 못해 그 분노. 뭐 아무튼 그래요. 여하튼 치고 이때부터 우리가 중앙공업 복격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참 재밌어요. 경제를 했다가 경찰을 망한 정권이에요. 참 이게 참 재밌어요.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은 중동 진출로 잘 견뎌내죠. 중동 진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동 지역의 건설분 같은 걸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게 되고요. 2차 석유파동 때 무너지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민청항공 사건을 빼면 안 돼요. 이게 이번 컬에는 다 담지 못했는데 워낙 내용들이 많아 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아예 어떤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나 또 고문, 학살 이런 얘기만 주제로 해서도 강의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할 일이 많아 넘쳐 죽어버리겠네. 요즘 와이프가 항상 걱정하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무리하지 마. 내가 하고 싶지? 하긴 하는데 커피만 드시지 마. 이런 식으로 재밌어. 재밌는데 돈은 점점 주네요.
이 민창환경 사건입니다. 민창환경 사건에 대해 지금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시간도 별로 없어서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찰제 판결이라고 멀쩡한 애들 잡아다 빨갱이 만들어서 재판되는 거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이게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웃기다 말할 그렇다. 두 가지 진짜 비극 오브 비극 이거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보통은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 이제 뭐 판사가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물론 무죄도 있지만 유죄라면 감형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이때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정찰제 판결이에요. 정찰제 판결. 검찰이 한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워낙 양을 많이 때리기 연도로 따지면 뭐 1300 몇 년이래요. 두 번째 뭐냐? 사형. 바로 사형. 그 8명인가 7명인가 사형 당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사형을 얼마나 시키냐? 최강욱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는 유일한 법률가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옛날에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줬다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왜냐면 가족들의 생각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4시간 내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뭐 언제 한번 공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 블로그에 있는데 그 어떤 여인네가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보자 펑펑 울었었어요. 왜냐면 이거죠. 내 남편이 빨갱이로 몰려서 죽는 건 죽는 건데 왜 내가 내 남편의 죽음마저도 보거나 책임져 줄 수 없게 하냐. 너무너무 매정한 그거를 분노로 쓴 게 아니라 차분하게 썼는데 그 이제 어떤 그 미국인 누가 이렇게 선교사가 누가 이렇게 해서 갖고 있던 시인데 그걸 제가 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사형 판결을 받았어. 모든 과정이 죽어간다는 걸 아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도 사형 나오는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박정희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뭐 이렇게 밥이라도 사식이라도 좀 하려는데 그 다음날 다 죽였대. 그냥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담 하나 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의 파괴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보호가 되게 중요한 게 세월호로 사라진 아이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옛날에 그것이 하고 싶다 보니까 자살이 일어난 집안의 자살률이 몇십 배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왜냐면 눈을 봤기 때문에 하기 쉬운 거죠. 그 애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빨갱이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 와요. 6살, 7살짜리 애인데, 우리 가리가 첫째가 가리인데, 그 6살짜리인데, 6살, 7살짜리 애가 안 와요. 전혀도 안 하게 나와보니까 동네 애들이 얘를 갖다가 전봇대에다 묶어놓고 쇠사슬을 묶은 다음에 빨갱이 새끼의 자식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데려가서 해놨더니 오늘 비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동네 사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애들 따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요. 갔더니 이번에 쇠사슬로 철사를 개목걸이를 묶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막 숨어 살고 가정이 망가지고. 이 민창환경 사건은 단순하게 누가 죽었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연이어지는 인권의 파괴라는 과정 자체가 온전하게 복원돼서 쓰여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서술은 너무 단순하고 제가 민족주의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독재도 그냥 독재 끝이에요. 그렇게 역사책을 쓰면 어떻게 해요? 독재 여파가 뭔지 그 여파가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생활 세계를 어떻게 뒤틀어 놓고 붕괴시키는가를 리얼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연구자들 보면 나도 좋지만 연구자들 보면 뭐 얘기하면 무슨 유행가 가서 연구하고 모더니티가 어쩌고 좋아요.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드러내야 될 어떤 그 지금 죽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 무당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땅을 파본다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검은 어떤 그들의 어떤 하실 때 멋있게 얘기했는데 역시 이래서 제가 심히 못했어요. 올라온 걸 잡아줘서 이렇게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있고 왜냐면 위험하고 힘들거든. 시간 오래 걸리고 맨날 그래야 되고 자기들 무슨 지성 왜 흥분하지? 박정희에 대해서 열받아서 너무 그런 거 너무 왜냐면 아까도 어제 얘기했지만 요즘 늦는 거지만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정말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다 50대가 넘으셨거든요. 주진호 선생님도 62세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상강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민정연구소 박한식 씨 57세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고 30, 40대 역사 연구자 누가 지금 이 사회에 제가 좋긴 좀 좋은데 너무 답답해 진짜.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유명한 사건이죠. YH 사건. 요게 면목동에 지금 녹색병원이에요. 제가 옛날에 거기 살았거든요. 옛날에 기독병원이었어요. 여기 여공들인데 회사에서 여기는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노동조건이 나쁜 건 기본인 건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자동폐업하고 튄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사소해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데 어디 갈까다가 신민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신민당 당사에 갔는데 신민당 당사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다시 신민당사에 있던 그 기자, 의원,
그리고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막 때리면서 끌어내면서 기자랑 이제 막다 pen 거죠. 얼굴 다 망가진 사람도 많고. 그때 4층인가 6층인가에서 여자 노동자 김경숙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정황은 모르는데 저항이 심한, 그러니까 야이냐 이걸 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게 이제 커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때 이제 김영삼이 선명 야당을 외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닭의 머리를 비틀어 세동을 하면서 그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뭐냐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하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와서 쳐라. 니네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딱 카터한테 요청한 거 아니야. 카터가 오긴 왔죠.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아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의사 김재규라고 해서 좀 오반데 아무튼 어쨌건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게 다 있었더라도 과연 김재규의 돌발적 변수가 없었으면 무너졌을까? 학자들은 거의 노예요. 노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젊어요, 박정희가. 이 당시 54세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무너지기 너무 강고했는데 너무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김재규가 장준하랑도 굉장히 친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혼자 글 쓰는 것들도 굉장히 뭐라도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있어요, 이분들이. 이 사람이 무슨 중앙정보부장이 와가지고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쓰고 있고 뭐냐 이 당시 이제 부망증의 폭발을 이제 막 지원에 은밀하게 어떤 그런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걸 지원해줄 모습들도 그러니까 했다는 게 나오진 않는데 그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은 김재규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섞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차지철하고 박정희를 쏴죽이는 사건. 이제 항상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멍청이가 자기의 본거지 중앙정보부로 가지 멍청이가 갑자기 육군본부로 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낙지가 나머지 됐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지만 12 사태를 통해 또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못하게 됐고요. 일단 잠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모르는 게 많아. 저기요, 네. 그 유신하고 중하고 그걸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같이 묶어서? 네. 아, 그래서 저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챕터는 네. 이렇게 별도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3에서 붙는 구조인데 시기적으로 맞아요.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써보게 되는 거고 유신헌법의 내용이 뭐지가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긴급조치라든지 뭐 온갖 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있고 사실은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교과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시험 공부 한 번 해도 박정희가 너무 미워졌었어요. 학생들. 네. 김재규가 그럼 그때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전두환이 12사태를 일으킬 때 그런 상황.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역사는 가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이 살아 있었다면, 뭐 김구가 이승만을 이겼다면, 김구가 독재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그랬으냐. 근데 이제 그나마 거기 조금 그나마 이제 그럴싸한 거 중앙정부로 가면 권력을 유지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뭐 민정 이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야당과도 좀 관련이 좋고 이랬기 때문에 몇 가지를 탁탁탁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궁극 끝에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또 좀 왜냐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조직을 키웠고 아직 이게 다 입증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박정희 정복 군부 쿠데타 시도도 많았었거든요.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정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고 계속 할게요. 감사합니다.